자,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출제 유형의 단답형 문제와 같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뭐뭐는 있지만 하면은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 자격사의 변별력 등을 고려할 때 출제 유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써놨네요. 여러분들은 전단이 좋을까요? 후단이 좋을까요? 요게 좋으냐? 저 뒤에 있는 게 좋으냐? 요거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단으로 나오던 후단으로 나오던 너는 나와라. 나는 그냥 쓰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변경은 되기는 되는데요.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확 4개 문항이 전부 확 바뀌어 버릴 그러한 것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뭐 80% 정도를 제가 보고요. 요 20% 정도의 경우는 뭐 문항 중에 뭐 한 문제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출제 유형이 바뀐다면 관세법상 절, 예를 들어서 세율의 적용. 세율의 적용은 뭐죠? 세율의 적용은 81조, 82조, 83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통관 절차의 특례 등, 통관 특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 공부 안 해서 몰라요?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252조, 253조, 254조, 254조의 2, 255조는 삭제, 255조의 1부터 7까지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관세법상 절,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딱 1조부터 330조에 어떤 조문을 해서 딱 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세법상 조치 내용. 이것은 뭐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라고 딱 조문에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감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출국 금지 요청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체납 자료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산세 징수라고 하는 부분 뭐 등등 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등 이러한 것들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비교형. 특히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요 비교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유형도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서서히 반영을 하겠다. 전면 뭐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체제 유지를 하되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러한 문제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도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각인시킬 그러한 예정이 있습니다. 이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요 비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일괄 납부라든가 또는 이 원상태 수출의 경우 관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환급특례법 4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면은 200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2차 출제됐던 내용을 꼭 보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안 봤으면
봐야 돼요. 2차 공부를 할 때. 2000년도, 그 전 거는 놔둬도 돼요.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것도 여러분들 볼 때에 장별로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그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뭐 2000년도 쭉 뭐 황특법까지 해서 1번부터 6번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그것을 전부 나눠서 납세의무의 성리 확정, 이행, 분리행, 환급, 그 다음에 소멸, 완화제도, 탄력관세제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나눠서 보는 것이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차이점, 문제점 및 대책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내년도에 분명히 거론 한 문제 정도는 거론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내년도에는 약간 좀 비껴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 경우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내용과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비교 설명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가 그 탄생되기 전에 2018년도 그 전까지 2018년도까지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물품에 대한 분납제도 107조 2항부터 9항까지 있는 그 내용하고요. 또 운영상의 문제점 대책 뭐 등등 또 감면제도와의 차이점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문제 나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무시를 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특정 물품에 대한 분납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수험생보다는 학자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똑같은 조건이다. 그냥 10%는 알고 있다. 90%는 모른다. 동등한 조건이다. 라고 할 때에 나는 그거 안 쓴다 라고 할 때 전부 2차 때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험생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수험생 못 썼는데 나도 똑같이 못 썼다. 그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유형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모의고사 등에서 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목차 및 키워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중요함. 아까도 얘기했죠. 유형이 바뀌든 모식경위가 됐든 항상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목차, 그 다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뭐 전혀 문제될 그러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저번 언제 특강을 했죠? 그때 이 내용은 바뀐다라는 내용은 제가 전혀 뭐 사전에 입수를 하고 특강을 한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서 뭐 들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요. 자, 여기에 목차 및 키워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2차 공부를 1차 공부식으로 하나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령지 숱하게 많이 봐요.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 8단계로 해서 전부 얘기했던 부분 가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80% 정도의 그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온다. 20% 모자르는 부분을 계속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기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세법 규정을 단순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돌출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4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4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이거는 4번은요, 이 내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 작년도부터 2차 시험을 보면 채점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즘은 또 안 나와요. 뭐 채점평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뭐 2019년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요, 항상 이 말이 있어요.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기 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세법 규정을 단순 암기하거나, 그럼 단순 암기를 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여태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게 2016년도인가 그 채점평에 쓴 것을 제가 인용을 했던 부분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채점평을 써놓고 무슨 뭐 변별력을 뭐 기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 거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갖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항상 뭐 관세자의 경우 전문 자격사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춰야 되고, 또 화주로부터 통관 의뢰라든가 또는 심사, 뭐 평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 개뿔 무슨 뭐 그런 문제 묻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이런 거 읽어보고 시험 문제, 출제됐던 문제 읽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열불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 5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의 전문가인 관세자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해당 영역의 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인 만큼 기출된 문제 이자를 불문하고 관세자 역량 및 변별력은 문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특히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 특히 부가의 징수편, 요것 때문에 기출제된 문제도 다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돼요. 요 관세 부가 징수편과 관련해서 올해 23조 1항에 있는 관세 징수권 소멸시의 중단 사유, 그거 하나만 나왔어요. 뭐 작년도에 출제됐던 부분이 그 납세 담보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진정 우리 관세사의 그 제 업무인 이 관세 부가 징수편, 이 통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대두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손을 댈 때에 기출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이다. 그때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1996년도부터 올해까지 20 몇 년 동안 쭉 관세법 1조부터 330조를 출제를 하고 보니까 몇 바퀴를 돈 거예요. 출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이게 과연 출제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만 톡톡 이렇게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 전부 이제 퉁치고 전부 무시를 해버리고 새롭게 이제 관세의 역량을 묻는 그런 문제를 내겠다. 그 내용은 결국은 관세 부가 징수 편하고 통관 부분이 결국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관세 부가 징수 편이라는 얘기는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성립이다, 확정이다, 이행이다, 불이행이다, 또 소멸이다 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법 3조다. 이것은 납세 의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하나의 관세 채권 확보 방안으로 해서 제1절 통칙 부분에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거와 관련된 것은 24조다, 26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딱 법조문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조문과 어떤 조문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이제 출제 유형이 바뀌어서 그러한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묻는 그러한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부가 징수편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0점짜리에서 30점 문제 두 가지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제 내년도에 출제될 30점 문제 출제 유형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관세법에 규정된 하나의 내용, 예를 들어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관련 법, 시행령의 여러 가지 내용이 규정된 경우나 관세법상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거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86조에 있는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리 사전심사 시행령 106조에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요만큼 규정되어 있죠. 요만큼 규정이 된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86조가 그렇고요. 또 255조의 이 AO 제도, 즉 AO 업체, 공인 업체에서 이제 공인이 빠졌고 명칭이 바뀌었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되겠죠. 일단 이제 개정 특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시행령,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많은 내용이 규정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따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점 문항으로 해서 관세법 86조에 규정된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리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에 대한 뭐 법적 취지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묶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태까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있어 신청 절차, 또 유효기간, 또 적용, 이렇게 쓸 내용에 대한 목차를 줬잖아요. 요즘 추세의 문제가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목차를 주지를 않고 뭐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면 상당히 난감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전처럼 50점짜리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 전부 아는데 실제 내가 어떤 목차로 쓸 것이다 라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가 났다라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요. 한 페이지 반 정도 쓸까 말까라고 하기 때문에 망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 점수, 예상 점수를 살펴본 것처럼 50점짜리 거기서 뭐 그거 써봐야 한 뭐 10점 정도 맞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점수가 되는데, 나머지 10점짜리 5개 중에서 악자까지 써가지고 만점을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합격하는데 희박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점짜리로 이게 나왔다, 망쳤다, 나는 안 떨어진다, 나머지 30점 한 문항하고 20점 문항 다 쓰면은 70점 아니에요. 30점 까져 나가니까 70점 갖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어느 정도의 확률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내용을 묻거나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둘 이상을 묻는 문제, 또는 혼합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래서 혼합형 문제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취납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담보 제공의 사유라든가 사전 통지라고 하는 거, 담보 제공의 사유다라고 해서 어떤 한 조문으로 해서 딱 법에 규정된 것은 없고요. 여기저기 산재가 돼 있잖아요. 그거 물었던 문제가 작년도가 재작년도에 50점 문제에서 한 문항을 해서 물었던 문제가 있죠.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세법을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게 왜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가 30점짜리 유형으로 해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의 유형. 자, 유형 1번을 한번 보면은요. 1번을 보면은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뭐 쓰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를 했던 81조, 81조, 83조를 쓰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옛날 유형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라고 놨던 것이 2019년 이전의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문항수가 변경이 되면서 출제됐던 거 전부 통치고 다시 내겠다라고 할 때 유형 1번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는 것보다는 적어도 1번은 피하고 2번에 세운 적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조금의 그래도 쓸 끈은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리 세울 적용, 합의, 용도 세울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나 뭐 위에 거나 거의 같은 부분인데 유형 1번 문제에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1번하고 유형 1번하고 2번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1번의 경우는 세월 적용 제도라는 세 가지를 모르면은 못 쓴다라는 얘기죠.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면 하나를 못 쓴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형 2의 경우는 그래도 그 세율의 적용 제도인 세 가지를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유형보다는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유형 세 번째를 보면은 요즘 유형이에요. 요즘 유형에서 간이 세율 적용에 있어 적용 대상, 적용 배제 대상, 간이 세율의 결정에 대해서 쓰셔. 요즘 유형이에요.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유형 3번처럼 종전처럼 이렇게 목자 쓰고자 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유형으로는 아직은 약간 좀 내년도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30점짜리 유형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즉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는 세율의 적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제 물음 1, 2, 3으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요즘 유형인 3번에 보면 적용 대상, 배제 대상, 간이 세율의 결정,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에서 적용 요건, 또 사후 관리 추진, 이렇게 쓰고자 하는 목차를 줬네요. 요거를 이렇게 쓰고자 하는 목차를 줬을 때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거를 쓸 목차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생각을 해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쓰고자 하는 목차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유형은 같은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형 1부터 3까지는 이제 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유형 4번은 세율과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수임 불평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쓰시오. 세율 적용 중 간이 세율의 적용과 합의에 따른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요거는 뭐냐면 위에는 세율 중에서 세율의 적용 제도죠. 이 관세법상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관세율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세율의 적용 제도를 알아야 되죠. 네 번째는 뭐죠? 품목 분류예요. 그것을 제가 2차 때 얘기를 했던 세율과 관련된 서브 트리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세율이라는 자체의 원줄기, 원나무까지는 뭐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을 얘기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트리 구조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은 어디로 가요? 관세평가로 가니까 그것은 관세부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든 간에 전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딱 어떤 조문이 어떤 내용이 나왔다.
원 줄기는 뭐고 옆에는 뭐고 밑에는 뭐로 들어가느냐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러한 문제는 어떤 유형이 되든 간에 쓰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형 5번째를 보면은요. 세운 적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요거는 앞에 있는 유형 뭐 3번째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과거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세운 적용의 특징, 그 다음에 합의에 따른 세운 적용에 있어 법적 취지, 용도 세울의 적용 법적 취지, 뭐 나머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제 평소에 공부했던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에 뭐 이러한 특징, 이제 과거에 이러한 내용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형 5번째로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도 세울의 적용과 관련해서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승인해서 뭐죠?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부분이에요. 이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것은 대법원 판례를 이제 고려해서 진작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는데 안 바뀌어서 이제 이번에 그것을 알고 이제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한 유형을 보면 관세 법령상에는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음 부분에 답하시오. 명단 공개, 감치, 출국 금지, 요청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 관련 내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116회 2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또 5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형 1의 경우는 이제 기존 요즘의 그러한 단답형 문제 유형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죠. 이것은 옛날 유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유형 2번째가 요즘 추세의 그러한 문제다. 자,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관세 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용 10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저번에 특강을 할 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이죠. 10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0가지 쓰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따져보면 조그만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하면 20 몇 개 정도가 돼요. 여기 이제 크게 딱딱 조문으로 해서 규정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10가지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얼굴 비칠 그 내용이 되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꼭 쓰셔야 돼요. 자, 이것은 유형 2는 요즘 유형의 문제를 해서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써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을 보면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문제. 자, 첫 번째,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통관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통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통관 후 사후관리의 내용을 5가지를 기술하고 각 내용의 입법 취지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통관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법 규정을 알아야 되죠. 어떤 것들이 있죠? 또요? 뭐 통틀어서 그것을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하여간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여러분한테 자료를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 빨리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얘기만 하고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두 번째, 관세법상 불공정 무역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뭐 묻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을 보면 문제 1에서 환급특례법상 환급 절차의 간소화 및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저는 항상 환특법을 얘기를 할 때 이것만 정리하면 환특법은 어느 정도 한 60%는 정리한다라고 한 그 내용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 이 정도까지 깊숙하게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점짜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봤고요. 20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20점 문제 몇 개가 나죠? 2개 문제가 나잖아요. 자, 관세법상 장. 관세법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장, 절과 관련된 내용을 2개 정도의 물음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뭐에 대하여 쓰시오, 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식 아니면 단답형 문제 형식으로 몇 개를 쓰시오 라는 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환급특례법의 경우 환특법, 관세법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요, 여태까지 환특법하고 관세법상 차이점을 묻는 문제 날 거 다 났어요.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하나가 딱 빠지긴 빠졌어요. 하나를 그거 안 내는데 그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거는 제가 몇 회째 이미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20점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관세법과 환득법 그 비교를 해서 보면 유형 1번을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세물건의 확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특별납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결국은 요 과세물건하고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여러분들 쓰라라고 하면은 뭘 쓰는 거예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 쓰라라고 하면 뭐 쓸 거예요? 하여간 16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것을 구분해서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 쓰면 되겠고요. 요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 관세를 부담하는 자를 실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납세 의무자는 법률상의 용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실무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특별납세 의무자. 그거하고 연관이 된 내용이죠. 그리고 유형 2번째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에 있어 체납자의 감치 요건, 서면 통지의 내용을 쓰시오. 체납자의 감치 요건은 몇 가지가 있죠? 체납자의 감치 요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1번 고거, 2번 고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뭐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서면 통지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출국 금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것도 그 시행 영상에 보면은 한 6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이면 환급특례법상 소유량 사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요거는 환특법 10조의 2에 있는 내용을 쓰라라는 얘기가 되죠. 저번에 특강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유형의 단답형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좀 껄쩍지근해서 안 났을 뿐이지 이것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어떻게 보면 개별 환급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유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소유량을 잘못 측정을 하면 뭐가 발생이 되죠?
과오다급이 발생이 되는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과다, 과소, 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그 환급특례법상 기납증, 수입분증을 설명하고 양자 간의 차이점을 기소를 하시오. 뭐 이러한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특법 같은 경우는 뭐 꼭 항상 10점짜리 한 문제가 여태까지 쭉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특례법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20점짜리 한 문항으로 뭐 당분간은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서 20원짜리의 분량으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큰 내용, 저 환급의 요건이라든가 환급 방법이라든가 뭐 등등 큰 하나의 뭉치로 해서 그 중에서 뭐 10점, 10점짜리로 나눌 그 분량을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중에 가서는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관세법과 환특법의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는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항수 변경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잠시 좀 잠깐 쉬었다가 개정관세법에 대한 그 특강을 또 약 1시간 동안 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